파월이 물가를 잡아야 되고 경기도 안 좋게 만들면 안 되고 이 두 가지를 균형을 잡아야 되잖아요. 파월이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한 물가 3% 정도 되면 그 정도면 되지 않을까? 이런 이제 표현을 쓰셨거든요. 그 표현을 쓴 걸 보면 제 생각에는 아마 8월 달에는 논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투자를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이유는 인플레이션을 이기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를 하는 이유는 단기적으로는 어쨌든 나의 구매력을 지키는 거다. 자, 오늘 이제 이사님께서 오랜만에 나오셔서 여러 이야기 해주실 건데 첫 번째 주제가 이제 경기 침체잖아요. 양치기 소년이 된 전문가들, 이거 어떤 의미인가요? 저를 포함한 많은 전문가라고 네. 하시는 분들이 경기 침체가 작년부터 온다고 얘기했었죠. 온다고 했죠. 많은 분들이 온다고 했는데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6개월 있다 온다고 했었죠. 네. 1년 전에도 6개월 있다 온다고 그랬고 6개월 전에도 6개월 있다 온다고 그랬고 지금도 6개월 있다 온다고 하고 있거든요. 계속 경기 침체가 올 것 같은데 안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온 거예요? 안 왔죠 아직? 왔다고 하는 분도 있잖아요. 왔다고 하는 분도 있는데 아직 왔다고 보기에는 조금 여전히 지난주에 나왔던 고용 지표도 너무 뜨겁고 아직 이제 경기 침체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도 있죠. 근데 이제 경기 침체가 이제 약한 경기 침체가 있고 강한 경기 침체가 있고 뭐 또 종류가 다양해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긴 한데 어쨌든 지금까지는 계속 온다던 경기 침체는 왜 안 오냐. 그래서 양치기 소년이 늑대가 나타났어요 했는데 안 오고 그랬었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거 아닌가. 그래서 이제 양치기 소년이 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양치기 소년이 거짓말을 한 거랑 실제로 늑대가 오냐 안 오느냐는 또 다른 이야기긴 하죠. 뭐 양치기 소년이 거짓말을 했다고 해서 늑대가 안 온 건 아니잖아요. 왔잖아 오기는. 저도 개인적으로는 경기 침체는 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연이 되고 있는 건데 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지연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 경기에 대한 상황을 볼 때 우리가 지난주에 나온 미국의 고용 지표를 보면은 조금 놀라워요. 뭐냐면 실업률이 너무 낮아. 3.4%가 나왔는데 이거는 52년 만에 가장 낮은 숫자거든요. 거의 이거는 완전 고용 아닌가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그러니까 너무 경기가 좋은 거예요. 고용 시장만 놓고 보면 고용을 제외한 대부분이 다 안 좋은데 사실 미국이 소비 중심의 국가라는 걸 감안하면 고용이 이렇게 좋은데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 보기도 애매한 거죠. 그래서 지금 너무 탄탄한 경기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지표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 지표가 나온 이후로 저는 이렇게 표현을 드렸었는데 too hot to stop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경기가 너무 뜨거워가지고 연준이 금리 인상을 멈추기가 좀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안 온다라는 논리는 이제 고용 지표가 너무 좋고 게다가 개인들이 저축해 놓은 돈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도 그 돈은 어디서 났나 보면은 그냥 정부가 그냥 쏴준 돈이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그 돈들 감안하면은 경기 침체가 안 온다라는 주장도 있긴 하나 제가 경기 침체가 결국 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장단기 금리 차가 너무 역전이 심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적당한 정도가 아니고 너무 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년 이맘때쯤이었나 작년 2월 3월 달쯤에 경기 침체가 올 것 같다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했던 이유가 2년물 금리하고 10년물 금리를 비교해 보니까 보통은 10년 빌려주는 금리가 더 높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역전되면서 야 이게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될 때는 항상 경기 침체가 왔어 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2년하고 10년을 비교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파월 의장을 포함해서 연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그거 옛날 얘기고 지금 바뀌었어. 2년하고 10년이 바뀌었을 때 역전됐을 때 경기 침체가 오는 게 아니고 3개월물하고 10년물을 비교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3개월만 빌려줄 때의 금리와 10년을 빌려줄 때의 금리마저도 역전이 된다면 이거는 빼박 경기 침체 신호다라고 연준에서 이제 작년에 얘기를 했었던 거거든요. 근데 혹시 이 금리 차이가 지금 얼마나 벌어졌냐면 지금 한 1.5%까지 벌어졌거든요. 사상 최대로 벌어졌습니다.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심각하게 벌어졌는데 장단기 금리 차이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들으셨겠지만 이런 거예요. 보통 은행은 예금을 받아서 대출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예금 금리를 단기 금리라고 한다면 왜냐면 빨리 언제든지 줘야 되니까 대출 금리가 장기 금리거든요. 근데 이게 역전됐다는 얘기는 역마진이 난다는 얘기잖아. 뭐하러 대출을 해주겠어요, 은행이. 그렇죠. 그러니까 대출을 회수하려고 하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매크로의 환경은 경기를 안 좋게 만들려고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안 좋게 만들려고 막 하고 있는데 돈 하도 많이 쌓아가지고
개인들이 돈이 많고 고용시장 또 왜곡 효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소비가 안 죽으니까 경기 침체가 안 오고 있긴 한데 계속 이렇게 누르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경기 침체가 올 수밖에 없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는 최근에 연준에서 주목해서 보고 있는 게 뭐냐면은 내가 금리를 올리고 그리고 양적 긴축이라는 걸 해가지고 경기를 안 좋게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그거 말고 나는 뒷짐지고 있더라도 쟤네들이 하고 경기를 안 좋게 만들 거야 라는 애가 있거든요. 걔가 미국 은행들입니다. 은행들. 그러니까 올해 미국의 은행이 SVB를 포함해서 많은 미국 은행들이 망하고 그렇죠. 힘들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은행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대출 하지 말자. 이런 생각을 할 거고 그래서 어제 나왔던 이제 조사가 있어요. 연준에서 은행들한테 다 조사를 한 겁니다. 대출 더 해줄 거야? 어떻게 할래? 좀 깐깐하게 굴 거야? 아니면 좀 잘 해줄 거야? 이런 질문에 대해서 역대 최대치로 깐깐하게 굴 거야. 그렇죠. 근데 정말 이제 그 대출 못 해줄 것 같아. 아. 이런 얘기를 했고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뭐 이런 상황이라서 이게 이제 경기를 둔화시키는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그럼 이 상황이 계속되면 경기는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다는 거죠. 더 결정적인 거는 워렌 버핏 할아버지가 얼마 전에 주주총회 했죠? 저도 작년에 갔다 왔잖아요. 너무 재밌었는데 이번에도 이제 워렌 버핏 할아버지가 아주 중요한 멘트를 하셨어요. 근데 이제 워렌 버핏은 주총을 하면은 자기가 투자한 회사들을 다 불러서 바자회처럼 이렇게 맞아. 장사를 하게 해줘요. 그때 판매량이 엄청나다면서요. 20% 연 매출의 20%가 그 자리에서 나온다고 할 정도로. 왜냐면 거기 또 주주들이 엄청나게 수만 명이 오는 거니까 맞아요. 사주는 거지. 그렇죠. 기분도 좋고 그 버핏 그려져 있는 티셔츠도 사오고 막 이런 식으로 매출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작년에 가서 이렇게 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 버핏 할아버지는 진짜로 실생활을 하는데 꼭 필요한 거는 다 사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신발 만드는 회사, 그리고 밥 만드는 회사, 뭐 이게 그 자동차 회사 뭐 등등. 애플 휴대폰. 애플 휴대폰 그리고 이제 뭐 식기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 보면 잡동사니들이 다 있어요. 정말로 모든 것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버핏 할아버지가 투자한 기업들은 미국 경기의 바로미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냥 이 회사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버핏이 최대 주주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회사들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다 보고를 받을 거 그렇죠. 아닙니까? 매출량을 보고 받겠죠. 매출량도 보고 받고 하반기 때는 어떻게 될 것 같아? 다 보고 받을 거 아니에요? 분위기가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이제 버핏 할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2008년 같은 기회가 또다시 올 거라고 생각한다. 기회라면 어떤? 본인한테는 기회인 거죠. 2008년 같은 기회가 또다시 나한테 찾아올 거라고 확신한다 라는 표현을 하셨고 그래서 그때 되면은 앞으로 분명히 사람들이 나를 찾아올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얼마 전에 SVB 은행이 망하고 미국의 은행이 망한다는 얘기가 나올 때 지역 은행장들의 비행기가 오마하로 이렇게 날아갔다는 그 기사 보신 적 있으신가요? 다 오마하로 날아갔어요. 할아버지 좀 도와주세요. 돈 많잖아. 나 좀 힘들어. 이런 거죠. 이런 일들이 또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때는 안 도와줬거든요. 내가 안 도와줘도 괜찮잖아. 근데 아마 이제 지금 구조로 가자 보면은 아마 2008년에도 골드만삭스가 버핏 할아버지한테 가서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야 그래? 그러면 가격을 엄청 후려쳐가지고 알았어 도와주고 이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는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경기 침체는 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제 뭐 경기, 은행, 그리고 소비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제 변수는 뭐냐면 이제 연준이거든요. 연준이 어떻게 하느냐가 또 이제 변수예요. 보통은 연준은 두 가지를 하는데 물가를 안정시키는 거. 물가가 너무 뜨겁지 않게 그리고 이제 경기도 너무 안 좋아지지 않게 그렇죠. 그래서 경기가 너무 안 좋아질 것 같으면 힘을 내라 힘을 내 이렇게 하고 경기가 너무 뜨거울 것 같으면 야 진정 좀 해라 요거 역할하는 게 이제 연준이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한 가지 역할이 더 생겼죠. 금융 안정. 이거 금리를 올리다 보니까 금융시장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금융시장이 난리가 난 거를 연준이 못 보고 좀 도와주는 거죠. 최근에 그래서 나타났던 아주 재미있는 현상이 SVB 은행이 문제가 되니까 대출을 막 해줍니다. 연준이 돈을 찍어가지고 대출을 내줘요.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일부에서 이제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이 이거 양적 완화 아니냐, 똑같은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저는 이게 뭐 양적 완화나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해요. 양적 완화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면 양적 완화고 이렇게 하면 양적 완화 아니에요라는 그런 주장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없었던 돈이었잖아. 찍었잖아. 그게 대출로 나가든 뭘 장기 채권을 사든 그거랑 관계없이 없던 돈을 찍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연준은 어쨌든 앞으로도 SVB 은행이 망하든 아니면 또 다른 뭔가 상업용 부동산이 문제가 되든 이런 식의 문제가 된다면 아마도 또 돈을 풀어서 해결을 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당장 이런 생각 들잖아요. 지금 물가가 아직 안 잡힌 것 같은데 돈을
또 푼다고?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금리로 물가는 잡는 거예요. 네. 금융 안정은 돈을 풀어서 해결. 이렇게 아마 이제 연준에서는 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게 약간 이율배반적이죠. 그러니까 금리를 올리는데 돈은 풀어? 이거 뭐지?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악셀도 밟네? 이런 느낌인 거죠. 근데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좀 혼란스럽긴 한데 아마 이런 모순적인 일들이 앞으로도 반복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연준이든 아니면 중앙은행의 정책을 앞으로도 보실 때 이런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미 그렇게 하는 데가 있어요. 영란은행이 그렇게 했었고요. 우리나라 한국은행도 작년 10월 달에 레고랜드 사태 문제 됐을 때 긴급하게 유동성을 공급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아마도 계속 하게 될 것 같다. 그러면서 결국은 나온 돈들이 나오면은 이렇게 나오긴 나왔는데 야 경기는 저렇게 안 좋다고 그러고 뭘 사긴 사야 되는데 뭘 살까 그러다 보면 그냥 안전한 걸로 좀 안심되는 걸로 그런 식으로 돈이 몰려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돈은 저기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냥 계속 이동하고 있어요. 미국 시장에서도 MMF로 5조 원이 넘는 돈이 유입되고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가 S&P 500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4%까지 늘어났거든요. 10년 전에는 4%밖에 안 되던 게.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미국 주식 많이 안 빠지는 것 같은데 대부분 빅테크들을 포함한 안전하다고 얘는 안 망하겠지 하는 애들만 주가가 좀 많이 올랐다라는 것도 감안해 보면 돈은 계속 움직이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연준에 대한 이제 생각은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6월달 이후가 좀 중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요? 지금이 이제 5월이죠? 5월이니까 6월달에 물가가 나오는 그 시점. 오늘 밤에 이제 촬영일 기준으로 오늘 밤에 CPI가 발표되는데 오늘 나오는 지표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요. 6월달 이후가 중요합니다. 6월달 이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는데 왜냐하면 6월달 유가가 130불이었어요. 작년에. 그러니까 작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고 러시아에서 뭐 가스 밸브를 잠그고 어쩌고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가 한참 일어났을 때가 3월에서 6월 사이였거든요. 그때의 평균 유가가 아마 100불에서 130불 사이를 움직였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70에서 80이잖아. 그러니까 확실히 낮아졌죠. 역기저효과라고 얘기하는데 기저효과가 아니고 이제 너무 높았던 거죠.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물가가 작년에 비해서 높아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낮아지는 거야. 그래서 최근에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칸라는 곳에서 그림을 하나 그렸는데 그 그림을 보면 좀 이해가 되는 게요. 우리가 물가를 볼 때 YOY, 작년 이맘때쯤에 비해서 올랐어 빠졌어를 비교하는 게 있고요. MOM이라는 게 또 있거든요. MOM은 뭐냐면은 지난달에 비해서 어떻게 됐어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달에 비해서 만약에 0.1% 올랐어요. 그러면 0.1%씩 매달 올라간다 치면 12를 곱하면 1.2% 1년에 오르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기준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물가가 0.0%씩 0.1%, 0.3% 전달에 비해서 올라가느냐를 기준으로 보면 YOY도 계산할 수가 있는데 그 그림이 이제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의 특징이 뭐냐면 맨 밑에 있는 1.4%라고 써 있는 게 0.0%씩 그러니까 물가가 지금부터 하나도 안 오르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저런 그림이 그려지고 아주 해피한 케이스가 되겠죠. 2% 이하로 물가가 낮아지면서 드디어 물가를 잡았다. 그러면서 이제 박수를 칠 수 있는 야, 금리도 안 올려도 되겠네. 내리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그런데 이게 잘 보시면 위로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3.8, 4.7, 5.5 이렇게 돼 있는 거는 매달 0.3%씩 오르는 경우, 0.4%씩 오르는 경우, 0.5%씩 오르는 경우예요. 근데 이 그림의 특징을 보면은 6월 달까지는 다 내려가요. 0.5%씩 오르든 안 오르든 6월 달까지는 내려간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6월 이후로 저 그림 중에서 진해의 발처럼 생긴 저 그림에서 어떤 방향으로 갈지에 따라서 시장이 방향이 결정될 것 같다. 그래서 6월 이후가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고 그때까지는 아마 시장이 좀 뭐 박스권을 그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준의 목표는 또 물가는 2%잖아요. 왜 2%인지랑 그다음에 또 뭐 8월을 주목해야 된다고요? 네. 이걸 왜 2%로 정했을까요? 질문 한번 해보신 적 있으세요? 10% 안 하고 왜 2%로 했을까? 모르겠네요. 그래서 그러니까- 누군가는 전문가분들은 이제는 한 3% 정도 해도 되는 거 아니냐, 그거를 그러니까요. 변경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렇죠. 의견도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2%로 정한 이유가 있는데 왜냐하면은 그게 적당한 것 같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수식을 계산해가지고 2%야 2%로 해야 돼 라는 게 아니고 아 평상시에 이 정도면은 2%가 적당한 것 같아 라는 게 경험적으로 알게 된 건데요. 과거의 미국의 물가를 이렇게 쭉 보면은 1970년대 얘기를 우리 되게 많이 하잖아요. 1970년대에 물가가 이렇게 되면서 막 20%까지 올라가고 막 이런 때가 있었거든요. 이 물가를 잡으려고 볼커 의장님이 뭐 금리를 20%까지 올렸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20%까지 올리고 바로 잡힌 게 아니고 이게 한동안 이렇게 됩니다. 한동안. 물가가 들쑥날쑥 했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렇게 진정되기 시작한 게 1995년이에요. 그러니까 1970년부터 시작된 인플레이션의 그 변동 폭이 잠잠해진 게 1995년인데 그때 물가가 2.5%였어요. 그러니까 한 2% 정도 막아놓으면 괜찮을 것 같다라는 게 그때부터 타겟이 정해진 거고 그때부터 2%로 잡으려고 연준이 계속 노력을 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물가가 전반적으로 높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3%로 올리자, 4%로 올리자라는 얘기가 아마 8월 달에 있을 잭슨홀 미팅에서부터 본격적으로 나올 것 같아요. 그 신호를 저는 이번 FOMC 회의에서 파월이 줬다라고 생각하는데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파월이 물가를 잡아야 되고 경기도 안 좋게 만들면 안 되고 이 두 가지를 균형을 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물가가 너무 높을 때는 금리를 낮춰야 되는 거고요. 경기가 좋을 때는 또 금리를 올려야 되는 거고 약간 균형을 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균형을 잡아야 되는데 파월이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한 물가 3% 정도 되면 그 정도면 되지 않을까? 이런 이제 표현을 쓰셨거든요. 그 표현을 쓴 걸 보면 제 생각에는 아마 8월 달에는 논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제가 이 질문을 작가님한테 드리고 싶은 게 만약에 물가 목표를 3%로 바꾸면 주가가 오를까요? 오르는 거 아닌가요? 왜 오를까요? 왜냐하면 예전에 2%까지 가야지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이제 3%는 좀 부담이 덜해졌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첫 번째로 생각이 들면 야 우리가 작년 한 해 동안 금리 인상한다고 그렇게 우리를 괴롭혀가지고 이렇게 힘들었는데 물가 목표 올리면 땡큐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야 금리도 이제 좀 내리고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수 있는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물가가 이제 앞으로 2%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3%로 쭉 간다는 얘기는 명목 금리는 계속 좀 더 높은 금리가 유지될 거잖아요. 근데 금리가 높다는 얘기는 밸류에이션으로 따졌을 때 주가는 낮을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주가가 빠질 수 있는 논리기도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제가 이제 뭐 비율을 이게 적당한 비율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연준이 금리를 올려서라도 인플레이션을 잡는 거를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대를 가겠다는 거랑 비율을 한번 해보면 열심히 금리를 올리다가 SVB도 문제 나고 경기 침체도 나고 그래서 못 올리는 거잖아요. 서울대는 가고 싶고 물가는 잡고 싶고 그래서 아마 물가를 잡겠다고 얘기하다가 2%를 3%로 바꾼다는 얘기는 서울대를 포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닌가. 인서울도 괜찮은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이제 파월이 얘기한 거 아니냐는 거죠. 그럼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아, 저희 목표 바꾸네. 그러면 한 번이 어렵지 뭐 계속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약간 혼란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여름에 혼란스러운 상황이 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서울 하셨나요? 네. 저요? 저는 인서울이 아니잖아요. 저는 지방에서 대학을 나왔긴 했습니다만. 하지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지방대라고 말할 수 없죠. 아, 네. 네. 포항공대 나오시지 않았나요? 네, 맞아요. 무슨 과였죠? 산업공학과였습니다. 아, 산업공학. 산업공학과 출신 CEO가 굉장히 많은 거 아시죠? 팀쿡도 산업공학과고 카카오의 김범수 회장님도 산업공학과 출신이십니다. 그렇다고 뭐 제가 CEO가 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제가 어렸을 때 수학을 잘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사장님도 되고 싶은 거야. 근데 산업공학과가 그런 과거든요. 공대의 경영학과라고 얘기해요. 산업공학과 언제 생겼냐면 좀 여담이지만 2차 세계대전 때 생겼습니다. 학문 자체가. 왜냐면은 미국에서 유럽으로 무기를 어떻게 하면 빨리 보낼 수 있어? 를 연구하는 학문이었어요. 거기서부터 시작된 학문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경영학에 가까워요. 산업공학은. 뭐 그렇습니다. 좀 여담으로 좀 빠졌네요. 어쨌든 그래서 서울이 아니고 인서울. 그러니까 목표를 바꾸면 한 번 바꾸면은 이제 인서울 하다가 대학만 가도 뭐 괜찮지 않냐? 이렇게도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옛날 그 생각이 나는 게 이건 진짜 여담이지만 보통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는 내가 공부만 하면 그쵸. 스카이 정도는 갈 수 있는 거 아닐까 이런 착각을 좀 많이 하잖아요. 다 그렇죠. 고등학교 2학년 때는 좀 현실을 깨달으면서 그래 그래도 인서울은 하는 거 아닌가. 그렇죠. 고3 막상 해보면 때는 좀 바뀌죠. 지방 국립대 정도는 갈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제가 굉장히 많이 했었죠. 그리고 많은 수능 치신 분들도 그런 생각 많이. 왜냐하면 학년이 높아질수록 이제 아무래도 현실의 벽들을 다 깨달으면서 이제 맞아요. 자기 목표를 낮추게 되는. 자, 그럼 본론에 돌아와서 일부 영상의 그 마지막 주제로 워렌 버핏 님도 이제 경기 침체는 거의 무조건 온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때 싼값에 뭔가 이제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기회라고 멘트를 하신 건데 그럼 이제 주식 시장도 떨어진다고 봐야 되나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주식 시장은 이미 경기 침체 다 반영된 건가요? 이게 주식을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경기를 사는 것인가, 기업을 사는 것인가. 그러니까 기업을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업을 사는 거고 기업이
돈을 벌 것 같은 기업을 사는 거잖아요. 근데 기업은 어쨌든 뭐든 해요. 경기 침체가 올 것 같으면 대비도 하고 사람도 자르고 비용도 절감하고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서 변화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기업들도 많이 변화가 됐잖아요. 그래서 뭐 저는 그냥 주식시장은 경기 침체와는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안 좋을 수 있고 변동성이 커질 수는 있으나 여름에 뭐 시장에 대해서 아주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은 해요. 왜냐하면 기업을 사는 거고 기업이 많이 변화가 됐기 때문에. 네. 자, 두 번째 주제는 이제 달러와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인데 환율 요즘에 좀 어떻게 보시나요? 달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사실 최근에 이제 어린이 경제학 책을 하나 썼거든요. 네, 이번에 요책 내셨죠. 네, 하윤이라고 저희 딸이 따님 이름이죠. 12살이거든요, 정말. 네. 그래서 딸한테 이제 환율을 설명하려고 해봤어요. 환율을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원달러 환율을 어떻게 설명할까? 고민하다가 제가 생각해낸 방법은 돈이 인기가 있으면 아니 그 돈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야. 그렇죠. 돈의 인기라고 제가 표현을 했어요. 인기 있는 애들 뭐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는 것처럼 인기 있는 돈으로 사람들이 모인다. 그래서 그 가치가 올라간다라고 표현했는데요. 달러의 가치를 생각할 때 그냥 달러도 인기가 있으면 올라간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럼 인기라는 게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요.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 달러라는 돈을 가지고 사용할 때가 있느냐, 사용할 때가 많냐. 두 번째는 저장해 놓고 싶냐. 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네, 자산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실 달러가 그동안 보면은 굉장히 많은 달러가 풀렸음에도 불구하고 기축통화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가치가 유지될 수 있었던 이유 뭐냐 그러면 그냥 쉽게 설명하면 이 두 가지예요. 사용할 때가 있거나 사용할 때 많죠. 아니면 저장해 놓던가. 이 자 보시면 1997년 IMF 외환위기를 겪고 나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었냐라고 생각해 보면 달러를 쟁여놔야 된다라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달러를 안 저장해 놓으니까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는구나. 그 뒤로부터 외환 보유고를 각 국가별로 계속 쌓아요. 그러니까 달러를 미국에서 풀었는데 각 국가에서는 외환 보유고를 다시 쌓으면서 여기다 저장해 놓는 거죠. 달러가 돌아다니질 않는 거예요. 공급이 없으니까 달러의 가치가 유지될 수 있다는 측면이 하나 있는 거죠. 두 번째로는 사용처인 건데 1970년대에 그때 당시 이제 인플레이션이 이제 문제가 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이제 꾀를 낸 거죠. 달러가 그때 당시 1973년이었나요? 닉슨 쇼크라고 해서 원래 달러는 이걸 가져오면 금으로 바꿔준다고 하고 금으로 바꿔주니까 이건 가치가 있는 거야 하면서 주고받으면서 믿으면서 사용을 했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안 바꿔줄게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난리가 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의 심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달러라는 돈은 늘 이 뒤에 금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금이 없어진 거예요. 이 가치가 엄청나게 변동이 심해졌죠. 그러니까 가치가 엄청 떨어졌다가 아닌가? 왔다 갔다 한 거예요. 돈의 가치가 왔다 갔다 했다라는 거를 반대편에서는 어떻게 반영되냐면 물건의 가치가 이렇게 된다라는 거로 똑같이 설명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이한테도 설명을 하고 싶었던 건 뭐였냐면 우리가 물가, 인플레 막 이런 거 설명 많이 하잖아요. 물가가 올라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지만 돈의 가치가 떨어져 라고 설명할 수도 있어서 사실 저는 돈의 가치가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처음부터 아예 그냥 돈이라는 것이 항상 가치가 일정한 것이 아니고 계속 변해. 이 사실을 알려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특히나 지금 달러가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당시에는 그래서 이렇게 되는 돈의 가치가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왜냐면 금이 뒤에 없으니까 흔들리는 거죠. 물가가 이렇게 되는 상황이 우리가 지금 1970년대랑 비교하는 이유예요. 물가가 그때 너무나도 변동성이 컸다라는 거죠. 지금도 근데 코로나 때문에 너무 천문학적인 돈이 풀리면서 또 이게 돈이 이거 믿어도 되는 거야?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돈의 가치가 흔들리고 물건의 가격이 올라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걸 잡기 위해서 미국이 꾀를 낸 게 뭐였냐면은 야 달러로만 할 수 있는 걸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야 달러 가치가 일정하게 유지되지. 라고 생각하고 그때부터 사우디에서 나는 기름은 무조건 달러로만 거래할 수 있도록 커머더티는 무조건 달러로만 거래할 수 있도록 바꿔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제 달러를 가지고 있고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달러의 가치가 유지되고 달러의 패권이 유지됐다라고 이제 쉽게 설명을 드린다면 그때 이후로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여기 옆에 있는 S-오일도 사우디에서 기름 사올 때 달러로만 사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S-오일은 우리나라에서 장사할 때는 달러가 필요 없잖아, 사실. 그래도 기름 사오기 위해서 달러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제 달러의 가치가 유지됐는데 최근에 있었던 일들 중에 아주 특이한 일들이 있었는데 위안화 이야기가 UAE에서 LNG 가스를 중국에 보내는데 위안화로 받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자, 그리고 러시아는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러시아에서는 중국과 거래할 때 위안화로 지금 거래하고 있고요. 이미. 이러다 보니까 위안화의 결제 비중이 코로나 이전에는 2%가 안 됐거든요. 근데 이게 4%, 5%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2배 이상 올라갔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러면서 유로화의 결제 비중하고 거의 육박할 정도로 위안화의 결제 비중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 중에서 아주 흥미로운 얘기는 뭐였냐면은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이라고 있거든요. 이분이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다시 당선이 되셔가지고 이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이분이 하신 표현 중에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요새 잠이 안 온다, 야. 왜요? 그랬더니 가만히 생각해 봤는데 야, 우리는 왜 항상 모든 물건을 거래할 때 달러로 가는 거지? 그게 이해가 안 돼서 잠이 안 와.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냥 위안화로 할까? 왜 달러로 해야 되는 거지? 아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러네.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죠. 자꾸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달러의 가치, 달러의 인기라는 측면에서 보면 저장해 놓고 싶어 해야 되고 사용하고 싶어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특히나 러시아 같은 경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고 나서 저장해 놓는 것을 이게 필요한 건가? 라는 생각이 들게 많은 이벤트가 있었는데 그때 러시아가 전쟁을 하니까 너 나쁜 놈 그러면서 제재를 가하죠. 그래 놓고 네가 가지고 있는 달러 밖으로 못 나오게 할 거야. 네가 가지고 있으면 뭐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은 투자자들이 이거 달러 저장해 놔봐야 이거 필요 없는 건데 이거 이런 생각도 하게 되면서 달러의 사용처나 지위가 흔들리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너는 달러가 기축통화로서의 지위를 잃을 것 같다는 얘기냐? 전혀 그렇지 않고요. 제가 생각할 때 제가 죽기 전까지는 위안화가 뭐 달러를 대체하고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거죠. 항상 100점을 맞던 아이가 갑자기 2개, 3개씩 틀리는 거. 이런 거랑 비교할 수 있지 않나. 점수를 뭐 한 40점, 50점 맞던 애가 뭐 50점, 60점 맞을 수는 있는데 100점 맞던 애가 갑자기 왜 이러지? 80점 맞네? 이런 식이 아닌가. 달러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도 확고한 그 신뢰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결정적인 그 이야기는 아까는 이제 워렌 버핏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엔 드러켄 밀러라는 분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드러켄 밀러라는 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봤죠. 소로스랑 같이 파운드화를 공격하신 분으로 소로스가 파운드화의 약세에 베팅해가지고 큰 돈을 버셨다는 건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때 소로스한테 형님 가서 파운드화 쏘치죠 이렇게 얘기했던 분이 드러켄 밀러입니다. 그러니까 이 드러켄 밀러가 좋아하는 거는 사람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안전하지 않아서 한 방에 망가질 수 있는 그런 왜곡 현상들을 좀 주목하는 편이거든요.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아까 말했던 그 룰라 대통령이 했던 고민 합당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용처가 계속해서 줄어들 거기 때문에 달러의 가치가 유지되기가 매우 어렵다. 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자기가 생각할 때는 경기 침체가 오고 여러 가지로 좀 불확실해서 나는 좀 뭐 투자는 좀 안 하고 싶은데 딱 하나 하고 싶은 게 있다면 달러 숏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분은 워렌 버핏조차도 저 사람 시장 잘 봐. 매사기 있어. 진짜 촉 좋아. 이렇게 얘기했던 드러켄 밀러거든요. 근데 그분이 달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는 상당히 좀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뭐 지금 당장 뭐 지금부터 또 달러가 더 꼬꾸라진다는 거냐? 그건 아닌데요. 이분도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지금 소량의 달러 숏을 가지고 있고 트리거가 있으면 뭐 이제 지르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달러에 대해서는 지금 많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워렌 버핏도 사실 이번 주주총회 때 기축통화 이제 달러가 그 지위를 잃을 확률은 없다. 라고 비슷하게 이제 거의 단언 비슷하게 얘기하셨잖아요. 물론 말씀하신 대로 그 지위가 흔들리고는 있다. 흔들리고 있고 비중이 좀 줄어들고 있는 거죠. 미국이 압도적인 1위였던 그런 세상은 이제 없는 거예요. 다극화된 세상에 이제 적응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으로 또 흔들리는 미국, 뭐 1970년대와 비교해 보면 그래도 양반이라고요. 이건 어떤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1970년대에는 금이 받쳐져 있는 것이 금이 쏙 빠지니까 달러가 정신없이 흔들렸다면 지금은 그건 아니라는 거죠. 달러의 공급량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혹은 달러의 수요처가 좀 줄어들어서 흔들리고 있는 것 정도지 금이 있다가 쏙 빠진 정도의 그런 심각한 정도는 아니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이거 말고도 이제 여러 가지 불확실한 요인들이 많죠. 제가 보기에는 전쟁이 그것 아닐까. 전쟁? 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최근에 이제 저도 이제 존경하는 레이 달리오 형님께서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꺼내셨는데 이분은 돈이 워낙 많다 보니까 만나는 분들도 굉장히 고위급의
그렇죠. 이 분들을 만나겠죠. 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얼마 전에 쓴 칼럼에서 서두에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내가 미국하고 중국에서 좀 정책 결정하는 사람들 다 만나봤거든. 최근에 진짜 많이 만났어. 한 보름 동안에 내가 중국에 2번이나 갔다 오고.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고 나서 내가 너무 다급한 마음에 지금 이제 글을 쓰기 시작하는 거야라고 하면서 이제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근데 결론부터 말할게라고 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중국하고 미국은 이제 더 이상 대화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계는 지난 것 같다라는 게 결론이에요. 이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니 곧이라도 지금 전쟁이 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던 거죠. 그러면서 저는 이제 매달리고 굉장히 강한 어조로 전쟁이 안 난다라는 그런 가정을 하는 거는 안 된다. 그렇게 하지 마라. 전쟁이 날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해야 된다. 전쟁이 난다는 얘기는 아니죠. 그러나 굉장히 높은 수위죠. 전쟁이 이게 미국과 중국의 전쟁은 지금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이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톤으로 얘기했다라는 거는 의미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레이 달리오가 이 전망은 틀리고 싶어서 한 전망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렇게 말함으로써 이 사람들이 좀 워워하게 하려고 진정 좀 해라. 니네 그러다 싸우겠다. 그러다 너 한 대 치겠다. 말도 좀 하고 그래라.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하면 전쟁을 멈출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싸우더라도 큰 전쟁이 안 일어날 수 있는지를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 중에서 인상적이었던 문구가 하나 있는데 그 문구가 뭐냐면 18개월이에요. 18개월? 미국 대선까지 남은 기간이 18개월입니다. 미국 대선이 될 때까지 아마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 라는 건데요. 이유가 아주 간단합니다.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시진핑이 미국하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럼 누구랑 얘기해야 될까요? 바이든이랑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바이든이 하는 거 보니까 힘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내년으로 갈수록 점점 힘이 떨어지겠죠. 레임덕이 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점점 그러다 보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야, 바이든이랑 뭐 굳이 뭐 다음 해랑 얘기할까? 트럼프가 될 수도 있잖아.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꾸 지금 이제 약을 올리는 거고 미국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야, 나 무시하지 마라. 그러면서 계속 중국의 레드라인을 넘어서는 거죠. 살짝 넘었다가 아닌가? 살짝 넘었다 아니다. 계속 그러면서 갈등이 심화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 서로 사실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민주주의 국가잖아요. 민주주의 국가가 힘이 가장 약할 때가 있는데 언제냐면 선거 직전이에요. 왜냐면 선거 직전에는 수장이 없잖아. 끌고 갈 수 있는 이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이 사람이 될 수 있는 불확실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약한 고리예요. 중국이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이 둘 간의 그 대립이나 갈등이 심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레이 달리오도 직접적으로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왜냐하면은 이게 우리나라만 홀로 동떨어져서 만약에 중국이랑 미국이 싸우더라도 대만에서 싸우겠지 우리나라까지는 상관없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로이터가 분석한 그 워게임의 시나리오를 보면은 만약에 대만에서 전쟁이 나게 된다면 일단 중국 입장에서는 이겨야 되잖아요. 그럼 미국이 대만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라고 얘기가 돼 있냐면 북한 시켜가지고 야 한국 좀 쳐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전쟁까지는 아니더라도 거의 전쟁이 육박하는 수준의 도발을 하게 된다면 뭐 예를 들자면은 연평도에다가 바다에다 미사일을 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육지에다 어디 하는 이제 미사일 쏘면 이게 전쟁이라고 하긴 애매한데 주한미군이 철수하기 해서 대만으로 가기도 애매하죠. 이제 그런 정도의 상황을 만들어 놓을 것이다라는 이제 분석이 있거든요. 이제 그 얘기를 보면 이 얘기는 우리나라하고는 완전 동떨어진 그런 이야기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좀 의미심장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레이 달리오도 집중해서 말했던 건 뭐냐면은 삼성전자를 이야기하고 하이닉스를 이야기하면서 얼마 전에 이제 이런 뉴스가 있었거든요. 파이낸셜 타임즈의 단독 기사였는데 윤 대통령이 바이든을 만나러 가기 전날 비행기를 타는 날이었나 그랬을 거예요. 아마 중국에서 마이크론을 때릴 것 같은데 그러더라도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그 빈자리를 쏙 차지하지 마라 이런 요구를 했다라는 보도가 있었어요. 굉장히 기분 나쁜 얘기잖아요. 아니 뭐 해줄 게 뭐가 있다고.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그럼 장사하지 말란 얘기야?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한국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입지가 있다. 그리고 반도체를 생산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매우 중요한 지정학적인 위치가 있다라고 해서 한국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높은 비중을 가지고 이제 언급을 했거든요. 근데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저는 지정학적인 갈등은 좀 계속 고조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과정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또 회사들도 있잖아요. 우리 뭐 방산업체라든지 이런 부분은 계속 긍정적인 센티먼트가 유지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도 지금 이런 상황에서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제가 말씀드린 것 보면 뭐 달러도 흔들려 뭐 지정학적으로 뭐 전쟁도 날 것 같아 뭐 경기 침체도 올 것 같아 뭐 그러면
사실 투자를 좀 쉬는 것도 방법이긴 합니다. 그래서 뭐 쉬는 것도 여름까지는 저는 쉬어도 된다라고 생각은 해요. 그래도 투자를 계속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그 코로나 때문에 미국의 GDP가 이렇게 박살났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제 회복이 됐겠지 네. 않습니까? 네. 얼마나 회복이 됐을까요? 몇 퍼센트나? 이 질문을 해보면 코로나 저점 대비 얼마나 늘었을까요? 라고 해보면 글쎄 한 뭐 2년, 3년 됐으니까 한 뭐 한 15%? 20%? 뭐 이 정도 됐을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35%. 1945년 세계대전 이후로 가장 큰 폭의 경제 성장이에요. 저점 대비 코로나. 네, 코로나 저점 대비. 그래서 미국의 GDP를 이야기할 때 제가 늘 이제 설명을 하다 보면 미국의 GDP가 한 20조 달러 정도 되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걸 바꿔야 돼요. 35%가 올라서 이제 26.5조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늘어난 거예요. 감이 안 오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부연 설명 드리면 20조에서 26.5조, 그러면 6.5조가 늘었잖아요. 우리나라 GDP가 참고로 1.6조입니다. 그러니까 1.6조, 2조 달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GDP의 3배가 되는 것이 단기간에 미국 GDP로 드러났다는 얘기니까 엄청난 성장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엄청난 성장이 있었는데 왜 성장했나라고 보면 인플레이션이 이건 명목이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성장한 것도 있겠지만 인플레이션이 되면서 물건의 가격이 올라가면서 그냥 올라간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부채도 엄청나게 많이 늘었거든요. 부채는 20조 달러의 초반에서 31조 달러로 늘어나다 보니까 이거는 부채는 한 40% 늘었습니다. 이 말을 하면은 이제 그래서 이제 부채 한도 이야기도 있고 한데 오늘 주제는 아니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이 말을 하면 제가 이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이거 인플레이션 때문에 이거 내 구매력이 계속 떨어지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저는 투자를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이유는 인플레이션을 이기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를 하는 이유는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어쨌든 나의 구매력을 지키는 거다. 내가 똑같은 돈이 있더라도 10년 후에 짜장면을 못 사 먹을 정도가 되면 원래는 짜장면을 뭐 10그릇 사 먹을 수 있는 돈이었는데 5그릇밖에 못 사 먹는다.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늘어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구매력이 낮아진다는 얘기거든요. 돈의 값이 떨어지니까. 돈의 값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돈의 값이 떨어지고 있고 그렇게 앞으로도 아마도 더 많이 돈이 풀릴 것 같은데 저는 심지어 그 연준이 결국은 뭐 5년, 10년 후에는 주식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지금은 채권을 사고 있지만 나중에 문제가 되면 뭐 주식도 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 얘기는 돈이 가치는 계속해서 떨어질 거란 얘기여서 나의 구매력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투자를 하긴 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또 하나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보다 오래 살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죽어야 된다는 얘기니까 주어를 바꿔서 설명을 해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나보다 오래 살게 만들기 위해서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어느 순간에 더 이상 돈을 벌지 않거나 투자를 안 하게 되면 계속 소비를 하니까 줄어들겠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소멸돼서 없어지면 죽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 자산이 나보다 먼저 죽으면 안 된다는 거죠. 안 되죠. 나보다는 늦게 죽어야죠. 나보다 늦게 죽어야 된다는 그래 거죠. 내가 쓰지. 그러려면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 없이 아까 구매력도 말씀드렸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꼭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는 그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공부를 하고 투자를 해야 되지 않나. 근데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돈값은 떨어지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지금 뭐 5,000원, 6,000원 짜장면 사 먹을 수 있으면 나중에는 7,000원, 8,000원, 2만 원 더 비싸져서 내 돈이 떨어지는 건데 가장 큰 문제는 그거가 싫어서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주식을 사는데 진짜 돈이 떨어지는 거지. 그냥 박살이 나니까. 맞아요. 안타깝죠. 결국 중요한 거는 이제 다 알겠으니까 그럼 이제 우리는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뭘 사야 할 것인가인데 좋게 보는 섹터나 어디를 좀 사야 될까요? 그럼 지금 이 시점에서는. 네, 그러니까 저는 주식 시장 중에서도 우리나라 아까 주식을 사는 것은 뭐 경제를 사는 게 아니고 기업을 사는 거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기업들 중에서 잘하고 있는 기업들을 선택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뭐 삼성전자가 좀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물론 지금 시황이 워낙 안 좋잖아요. 그래서 1분기의 영업이익이 삼성전자가 1위가 아니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현대자동차가 1위 했죠. 그러니까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2분기도 뭐 거의 뭐 버는 둥 마는 둥 뭐 적자가 나는 둥 마는 둥 이 정도니까 상당히 안 좋은데요. 근데 뭘 잘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정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위치가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외국인이 올해 한국 주식 코스피를 한 9조 원 정도 샀거든요. 많이 샀죠. 근데 90%는 삼성전자 샀습니다. 아, 그 중에 90% 삼성전자예요? 네. 거의 대부분 삼성전자를 산 거예요. 하이닉스도 안 샀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약간은 물론 삼성전자의 장기적인 것도 이제 반도체의 업턴에 대한 베팅도 있지만 개인적인 판단은 얘가 지정학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혹시 대만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TSMC가 하는 역할의 일부는 삼성전자가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은 야 이게 얘 중요하지 않아?
이런 생각이 좀 반영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서 삼성전자는 좀 지금 상황에서는 나쁘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두 번째로는 자동차인데요. 이번에 자동차 실적 중에서 상당히 인상적이었던 게 기아차의 영업이익률이 테슬라를 넘어서 버렸습니다. 아 진짜요? 네, 그 정도로 사실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의 체력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이제 아이러니한 거는 우리가 원래 전기차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내연기관차를 만드는 회사들은 에이 안 좋잖아 이렇게 생각을 했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러다 보니까 여기에 투자가 하나도 없어요. 앞으로 새로운 차를 만드는 거 안 해. 그러니까 뭐 소나타는 심지어 이제 단종될 거래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투자가 없는 거예요. 투자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이미 감가상각은 다 끝났는데 그러니까 이제 돈만 벌면 되는 거예요. 인건비만 들어가고 이게 차를 뽑아내는데 비용이 계속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익이 계속 날 수 있고 이것은 어떻게 이어지냐면 이익이 나니까 배당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자동차 회사들도 좀 기회가 있는 것 같다. 이거 좀 역설적이죠. 원래 전기차로 다 넘어가면 기존의 내연기관차는 안 좋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도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기차의 가격은 계속 낮아지는데 오히려 지금 내연기관차의 가격은 버티고 있거든요. 이런 것도 보면은 물론 이거는 장기적으로 보면은 자동차라는 산업 자체가 전기차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6개월, 1년 정도 놓고 봤을 때는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들 현대차, 기아차 너무 잘하고 있어서 이 부분도 좀 좋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마지막으로는 2차 전지 얘기는 굉장히 핫했잖아요. 2차 전지 말고도 신재생에도 기회가 있어요. 뭐 풍력 아니면은 태양광 이쪽에서도 기회가 있습니다. 이게 의외의 기회가 예를 들자면 AI 뭐 챗GPT 얘기 나오면서 막 엄청난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투자를 하고 전력 소모가 굉장히 많을 거 아닙니까? 컴퓨팅을 많이 하면 전력 소모를 할 때 전기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전기 어디서 만들어라고 생각을 해보면 분명히 태양광이나 아니면 풍력으로 만들 수밖에 없거든요. 이미 다 아리백에 들어가 있는 회사들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태양광이나 풍력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엄청 좋은 그런 방향성이 있는데 주가도 이제 뭐 1분기, 2분기 실적이 뭐 슬로우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최근에 좀 눌려 있었으니 오히려 이런 때 기회를 삼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주식 시장 내에서 이제 섹터는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뭐 변수들 있잖아요. 뭐 달러가 흔들리고 있고 그리고 뭐 지정학적으로 뭐 전쟁이 나진 않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좀 더 커지는 것 같고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 저는 금과 비트코인도 우리가 분산해서 가지고 있는 자산 중에서는 굉장히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내 자산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주식에 몰빵 아니면 뭐 채권, 뭐 장기채 이런 게 아니고 좀 다양하게 분산 투자하시는데 그 분산 투자의 대상에 금이나 비트코인도 넣으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불안한 상황이니까. 그런데 화폐 가치는 지켜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구매력은 지켜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까지도 좀 확장해서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까지 말씀드려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2차 전지가 최근에 좀 조정을 좀 많이 받았잖아요. 네. 좀 어떻게 보세요 앞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아마 모든 분들이 똑같이 얘기하실 것 같은데 장기적인 방향성이 너무 좋기 때문에 2차 전지 조정 받으면 좋은 가격에는 사셔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조금 열기가 식어지는 그런 과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면 방향성 너무 좋다는 걸 모두가 인정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2차 전지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주가의 레벨 자체는 아니면 시장에서 주목도라는 측면에서 보면 너무 주목받고 시끌시끌한 곳에서 돈은 잘 안 벌리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신재생을 말씀드렸던 것도 신재생 별로 얘기 많이 안 하잖아요. 뭐 조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러니까 오히려 이제 신재생 쪽에 관심을 갖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12살 경제 놀이터라는 이제 어떻게 보면 아동 경제 도서 쓰셨잖아요. 아마 이제 따님과 함께 이제 따님이 궁금해하는 거를 아빠인 이효수 이사님이 해결해주는, 쉽게 알려주는. 맞아요. 그 대한민국에 계신 이제 많은 부모님들, 이제 엄마 아빠한테 아이들이 이제 뭐 사실 뭐 경제에 비슷한 돈 관련된 걸 어쨌든 물어볼 수 있는데 그렇죠. 왜냐면 아이들은 왜라는 궁금증이 맞아요. 아주 많기 때문에. 맞아요. 근데 이제 사실은 또 부모가 설명해주기 어렵잖아요. 내가 알더라도 그것도 설명은 되게 어려울 수 있거든. 맞아요. 요 책을 아마 그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내셨을 것 같은데 아이들한테 경제 교육은 좀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세요? 고민이 되게 많이 되더라고요. 저희 딸이 하윤이인데 하윤이한테 경제를 왜 설명해 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뭐 투자가 아니고 경제입니다. 경제를 설명해 주는 이유는 그 이유를 고민해서 나온 답하고 경제가 도대체 뭘까를 고민해서 마지막에 나온 답이랑 똑같은 답인데요. 그게 거래예요. 모든 경제는 사실 다 거래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렇죠. 저와 김 작가님의 거래, 혹은 저와 기업과의 거래, 아니면 기업과 기업과의 거래, 정부와 정부와의 거래, 정부와 중앙은행과의 거래, 모든 것이
주체만 바뀌었을 뿐 거래거든요. 네. 그 거래가 이루어진 것을 합산하는 게 GDP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래가 너무 중요한데요. 저는 이 책을 읽는 아이들이 거래를 잘하는 아이가 됐으면 좋겠어요. 거래를 잘하기 위해서 뭐가 해야 될까? 선택을 잘하는 아이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선택을 할 때 경제적인 관점을 넣어서 선택을 하느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마음대로 선택을 하느냐, 아주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중요한 포인트는 왜 어릴 때 경제 공부를 해야 되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워렌 버핏 할아버지가 최근에 하신 말씀이 있는데, 워렌 버핏이 투자를 시작한 게 11살, 12살 이때쯤이었었거든요. 얼마 전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내가 한 6년만 빨리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얘기를 너무 어이가 없어서 빵 터지셨는데, 너무 욕심쟁이 아닌가요? 그런 생각이 들죠. 11살도 빠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왜 그 말씀을 하셨는지 알 것 같아요. 왜냐하면 투자는 복리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올라가잖아요. 나의 자산이 올라가는 속도가 이 리니어하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올라간다는 얘기는 이 그림을 이쪽으로 바꿔놓는다고 생각해 봐요. 그럼 6년이라는 시간이 여기서는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이렇게 해서 여기서 올라가면 이 올라가는 폭이 어마어마하게 크지 않을까요? 그렇다 보니까 어렸을 때 하는 선택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어렸을 때 빨리, 조금이라도 빨리 좋은 선택을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해서 아이들한테 이제 보시고 설명하시는데 너무 좋은 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용어들도 저희 딸이 이해 못하는 용어는 다 뺐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쉽게 설명하려고 정말 머리를 쥐어 뜯었습니다. 제가 사실 뭐 저는 개인적으로 쉽게 설명하는 건 잘하는 편이라고는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미 나이가 그리고 전문가가 돼버려서 맞아요. 불가능하죠. 근데 이제 딸한테 설명하니까 진짜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고민을 많이 해서 쓴 책이니까 관심을 가져주시면 그런 좋을 것 같습니다. 부분에서 이제 아이들한테 좀 읽으면 좀 좋을 것 같은데, 저도 이제 이런 경제 관련된 콘텐츠 만들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제 주변에 있는 분은 대부분 사실 다 결혼했고 아이도 있잖아요. 저도 이제 40 초반대니까. 그러면서 이제 뭐 아이들 교육 관련된 얘기도 하잖아요. 술자리에서 뭐 아니면 차를 마시면서 얘기하다가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그래도 아이 때는 경제 이런 거 돈 좀 몰라도 되지 않냐라고 했었는데 그 중에 다른 분이 저한테 해주신 얘기가 되게 인상 깊었던 게, 그러면 김 작가님은 이제 아이 때 그런 것들을 모르고 아이 때 또 겪고 배우고 놀이터 나가고 이런 게 중요하다는 걸 알겠는데, 그럼 김 작가님이 예전에 몰랐던 것처럼 지금 김 작가님 예전보다 많이 아셨는데 그걸 리셋하고 김 작가님처럼 처음부터 시행착오를 다 겪으면서 나중에 알게 할 거냐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완전 리셋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냐 이거지. 그렇죠. 그래서 그때 드는 생각은, 아이 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추억이라든가 놀이터라든가 그런 친구라든가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경제 교육이나 이런 것도 조금은 이제 워렌 버핏이 5, 6살은 좀 아닌 것 같긴 너무 하지. 심하긴 하죠. 너무 욕심쟁이죠. 근데 그거는 이제 이거를 강조하기 위해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10대 때 그런 교육이 어느 정도 있으면 아마도 자녀분들이 나중에 컸을 때, 성인 되었을 때 돈을 모으는데도 그리고 투자를 할 때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맞아요. 네, 그런 습관을 길러놓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 근데 그 설명하기가 어려우니까 아이들이 보는 책이 아니고 사실 어른들이 보셔도 되게 좋은 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같이 보시는 게 제일 좋고요. 네. 네. 이사님의 책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자녀 경제 교육에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었습니다. 오늘 만난 손님은 이어서 이사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